네, 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식민 통치라는 억압의 역사가 남긴 유산을 극복하고자 하는 시도라고 우리가 이제 포스트 콜로니얼리즘에 대한 이러한 정의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이제 이 식민 잔재에 대해서 어떻게 청산할 것인가, 그거에 대한 이론과 실천, 이론적 실천, 담론적 실천의 일환으로서 우리가 이제 포스트 콜로니얼리즘의 삼총사를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드워드 사이드하고 호미 바바까지 간단하게 우리가 좀 언급을 했고요. 이 가야트리 스피박이 있는데, 여러분이 가야트리 스피박도 그 인종, 주체, 이 하위 계층이라고 하는데 서벌턴이라고 하거든요. 서벌턴, 이 하위 계층이라고 보통 번역을 하고, 그러지 않고 그냥 쓰기도 합니다. 서발턴 이런 식으로 하는데, 서발턴은 말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책이 있거든요. 이 하위 주체, 특히 여기서 얘기하는 건 누구냐면 그 제3세계 식민지의 여성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이 가야트리 스피박이. 그래서 이러한 하위 계층 등의 이제 얘기를 통해 가지고 제3세계 여성을 이제 문제 삼기 시작했던 것이 바로 이제 이 가야트리 스피박이죠. 여기 지금 서양에 의해 제대로 재현되지 못한 제3세계를 강조하면서, 우리가 오리엔탈리즘에서도 이미 살펴봤죠. 그럼 제3세계는 누구에 의해 어떻게 재현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제3세계의 어떤 피식민 여성을 이제 주목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스피박이 주목했던 인도의, 우리가 이제 사티 제도라고 하는데, 이 순장 풍습이 있어요. 이 남편이 죽으면 그 아내를 같이 화장을 시킵니다. 이거 굉장히 야만적이라고 할 수 있는. 근데 이게 이제 힌두교의 카스트 제도의 오랜 관습이에요. 이것은 일종의 인도의 어떤 민족주의의 산물이다. 민족주의의 어떤 전통의 관습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이 인도를 식민지화한 이후에 영국의 이제 많은 선교사들이 여기에 이제 개혁가들, 인도의 어떤 개혁주의 성향의 지식인들하고 손을 잡아가지고 이 사티 제도를 갖다가 완전히 이제 없애는 작업을 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영국의 식민주의자는 근대성 담론을 통해 가지고 이러한 이제 여성 보호, 여성의 인권 보호 차원에서 순장 풍습을 이제 반대하고, 그것을 이제 반헌법적인 관습으로 이제 규정을 짓는 것이죠.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두 개의 담론, 즉 민족주의 담론하고 이러한 식민주의 담론이 이렇게 충돌하고 격돌했을 때 과연 이제 어떻게 해야 이 제3세계 피식민 여성의 그 목소리를 있는 그대로 드러낼 수 있겠느냐, 과연 그게 가능하겠느냐. 거기는 사실 이건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이러한 서발턴의 목소리를 그대로 드러낸다라고 하는 거는 이미 무엇을 통해서 가능하냐 그러면은 바로 이제 서구 중심주의가 만들어내는 그러한 이론 체계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근거해서 있는 그대로 드러낸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상 그 자체가 불가능한 작업이다라고 하는 거, 드러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이 가야트리 스피박이 얘기하고 있는 바로 이제 서발턴은 말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한 논의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포스트 콜로니얼리즘 이론의 이 삼총사들의 면면을 간단하게 여러분하고 좀 살펴봤고,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좀 얘기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제 이 프란츠 파농이라고 하는, 이 프란츠 파농은 포스트 콜로니얼리즘의 어떤 비평 쪽에서 단연 독보적인 사람이거든요. 물론 이 사람만 있는 건 아닙니다. 네그리튜드 운동이라고 해가지고 또 흑인 해방과 관련된 논의들도 있고요. 우리가 사실은 어떤 이 아프리카 또는 이제 이 어떤 흑인의
흑인 해방과 관련된 논의들에 대해서 잘 모르죠. 예.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아프리카는요, 아프리카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것은 유럽 중심주의가 만들어낸 아프리카죠. 그래서 아프리카 사람들, 흑인들은 게으르다. 예. 흑인들은 나태하다. 흑인들은 굉장히 의존적이다. 뭐 이런 다 우리가 어디에서 얻게 된 것이냐 그러면 진짜 오리엔탈리즘처럼요. 예. 동양은 늘 신비루다가 뭔가 이제 그 이성과 합리성과는 거리가 먼 그런 그 신비로만 이제 그 많이 다가오게 만들었던 그거 이제 직접 겪어보면 또 그렇지가 않은데요. 그건 이제 오리엔탈리즘의 이론을 처음에 폈던 에드워드 사이드가 얘기했던 것이기도 한데, 잠재적 그 오리엔탈리즘이 있고 현시적 오리엔탈리즘이 있는데, 그냥 그 서양 사람들이 조작된 동양관을 가지고 있다가 직접 동양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이거 그렇지 않은데 라고 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에드워드 사이드 얘기는 이거는 내가 지금 만난 이 사람의 그러니까 본인이 알고 있던 동양관과 어긋나는 그러한 동양 사람을 보게 되면 이건 그냥 예외일 거야. 이 사람이 좀 특별한 것일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사실상은 그런 현시적인 오리엔탈리즘을 이제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지만, 뭐 에드워드 사이드는 그러지만 사실 호미바바하고 가야트리 스피바하고는 또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오히려 내가 그동안에 알고 있었던 그 동양관이라고 하는 건 사실 조작된 것이야 라고 받아들인다라고 또 얘기하거든요. 그건 뭐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긴 있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그 포스트 콜로니얼리즘의 비평, 이건 뭐냐면 그러한 식민주의, 인종주의를 직접 경험한 그런 식민 경험이 있는 그러한 사람의 글을 갖다가 주장, 그러한 저작들, 이러한 논의들을 우리가 포스트 콜로니얼리즘 비평이라고 그렇게 이제 구분한다는 거죠. 우린 그거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포스트 콜로니얼리즘 비평에서 이 첫손에 꼽히는 이 프란츠 파농의 여러 태제들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 뭐 열등 콤플렉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뭐 흑인성,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제가 이제 이 검은 피부 하얀 가면이라고 하는 이 책에 있는데, 사실은 여러분 이 프란츠 파농은요, 이 뭐 대지에 저주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럼 거의 이제 이 파농이 이 혈액암으로 죽어가면서 썼던 책입니다. 그리고 이제 본인이 직접 이제 저 책의 제목을 본인이 직접 썼죠. 그런데 사실 이제 그 검은 피부 하얀 가면이나 대지에 저주받은 사람들이나 이거는 이제 굉장히 긴밀한 연관관계가 있어요. 이 파농은 이 글쓰기가 어떻게 돼 있냐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제가 이렇게 뭐 굉장히 이렇게 그 아카데믹하게 뭐 1번, 2번, 3번, 3번 이런 식으로 글을 쓰질 않고요. 대단히 어떤 웅변가적인 기질이 강합니다. 그래서 사실 읽어봐야 돼요. 읽으면은 이 파농의 그 외침이 정말 그 구구절절 이렇게 가슴에 와닿습니다. 그런 어떤 스타일의 글쓰기를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이거를 갖다가 사실은 조금씩 읽어가면서 얘기하면 훨씬 더 재밌는데, 지금 뭐 상황이 그렇지가 못하기 때문에, 뭐 잠깐 맛만 볼 수 있도록 여러분께 좀 해드리고자, 거기 이제 안내문에 나와 있죠. 그 프란츠 파농의 이 검은 피부 하얀 가면. 이 책의 가장 마지막 진술이에요. 내 최후의 기도는 이것이다. 오 나의 몸이여, 내가 언제나 질문하는 사람이 되게 하기를. 진짜 멋진 말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 파농은요, 서인도 제도. 지난번에 여러분 지금 IT가 큰 문제죠. 어떤 자연재앙 때문도 그렇고, 그걸로 인해서 지금 뭐 사회 혼란이, 대통령이 뭐 총에 맞아 죽는, 암살당하고 뭐 마약과 관련된 문제들로 있고, 지금도 뭐 사실 이제 정부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 서인도 제도 쪽입니다. 뭐 쿠바도 있겠죠. 예, 여러분 잘 아시는 우샤인 볼트, 자메이카도 있습니다. 그 서인도 제도에 이 프랑스의 식민지였었죠. 지금도 이제 그 프랑스령인데 이 마르티니크라고 이 마르티니크에서 이제 태어났고 아버지는 흑인입니다. 어머니는 뮬라토, 예, 흑인 백이 이제 혼혈이죠. 근데 이 본인은 이제 프랑스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백인이라고 생각하고 살았고 집에서도 이제 껌둥이처럼 말하지 말아라. 예, 프랑스인처럼 프랑스어를 해라. 프랑스인다운 프랑스어를 해라. 뭐 그런 얘기를 어렸을 때부터 듣고 자랐다는 거죠. 하지만 이제 본토인 프랑스에 가서 이 사람이 겪는 문제는 굉장히 이제 큰, 프랑스 사람들은 흑인인데 프랑스 말 잘하네 이 정도로 본다는 거예요. 이거 이제 그 본인이 직접 겪었던, 그리고 이제 흑인들이 그 어떤 정신분열증을 겪게 되는지. 왜냐하면 이 파농이 똑똑하거나 그래가지고 장학금을 받고 그 리옹 대학에서 이제 정신분석학을 공부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 사람은 이 대지에 저주받은 사람들에도 그렇지만 이 검은 피부 하얀 가면에도 나오지만 직접 흑인 백인들을 있잖아요. 그 임상으로 상담을 합니다. 정신분석을. 그런 사례들이 나와 있어요. 여기에서 꿈꿨던 얘기. 이 사람이 이제 아주 내밀한 얘기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게. 예. 그런 것들을 직접 정신분석 상담했던 사례들까지도 여러 가지 꿈 해석한 얘기도 이제 소개하고 그러고 있는데, 하여튼 이 파농이 결과적으로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우선적으로 이러한 어떤 식민 경험을 통해서 이 사람이 깨우친 게, 흑인 해방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그러면 처음에는 이제 민족 해방이 필요한 거예요. 예. 민족주의 담론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특히 이 사람이 이제 알제리 해방 전선하고 같이 일하면서 소위 이제 이 마르티니크라고 하는 이러한 어떤 앙띠우 사람들의 흑인 해방만을 얘기한 것이 아니고 나중에는 이제 아프리카까지 직접 일에 몸담으면서 범위를 훨씬 더 넓히죠. 외연을 확장합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사람들의 어떤 흑인 해방의 노력 같은 것들을 다니면서 많이 이제 강연도 하고 독려하고 이제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두 가지로 우리가 요약을 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게, 우선은 흑인 해방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 그러면은 이런 사회 경제적인 어떤 이런 식민 지배를 타파해야 된다라는 거죠. 예. 아무래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런 어떤 얘기하자면 어떤 식민 지배 하에 있었던 몸의 물리적 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것에 이제 해방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경제적 해방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검은 피부 하얀 가면에서는 사회를 재구조화해야 한다. 이게 사회 구조 그 자체를 변화시켜야 된다. 사회 경제적인 식민 지배를 타파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이 대지에 저주받은 사람들에 가면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갑니다. 네, 그렇게 해서 어떤 민족주의 담론으로 그런 사회 구조가 변화됐어요. 즉 탈식민을 했단 말입니다. 식민 지배에서 독립을 했어요. 그걸로 끝나느냐?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과거의 식민 지배 그것을 독립하면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이 지금 현재까지도 계속해서 식민 잔재로 남아 있어서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그러한 어떤 민족주의 담론도 넘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에서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만 하면 민족주의 담론만 가지고 얘기하니까 여기에서 이런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 즉 어떤 민족 내의 차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선 지금 뭡니까? 성별. 예. 모든 남성과 여성들이 또 여성 내에서도 식민 지배의 억압이 동일하게 작용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계급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예.
징용공 문제 같은 경우들 있죠. 예. 정말 완전히 그 계급 안에서도 차이들을 보이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냥 민족주의 담론이 다 담지 못하는 그릇이 작아요. 예. 이것을 더 확대시킬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대지에 저주받은 사람들에서 이 프란츠 파농이 얘기하는 것은 개인의 해방. 예. 그러니까 민족주의 담론이 담지 못하는 그 속에 개인은 그냥 민족에 함몰돼서 어떤 그 개인으로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결국은 그냥 전통, 관습 이런 것들에 의해서 사실상 얘기하자면 민족주의 담론으로서의 어떤 가부장제가 타파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페미니즘이 들어오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대제에 저주받은 사람들에서는 개인의 해방, 그러니까 그 해방된 그 국가에서의 민주주의의 진전이 요구된다라고 하는 거, 이 두 가지가 같이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민족 해방과 개인 해방 이 두 가지가 이 프란츠 파농이 얘기하려고 했던 포인트다라고 하는 정도를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여러분하고 그냥 뭐 이런저런 얘기를 좀 나누면서 좀 정리를 한번 해보고자 하는데요. 우선 여러분 우리 과제로 한번 가보시죠. 거기에 보면은 옥타브 마노니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아주 그 프랑스의 대단한 지성이죠. 식민주의 심리학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여기 지금 프란츠 파농이 여기 지금 책에서 여기 책의 4장에 보면 이른바 식민지인의 종속 콤플렉스라고 하는 이 4장에서 이 옥타브 마노니를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합니다. 식민주의 심리학 이거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여러분 이제 아프리카의 이 동쪽을 보시면은요, 거기 그 인도양 쪽이죠. 그 동쪽으로 보시면은 거기에 마다가스카르가 있죠. 이 마다가스카르가 1947년도에 저항운동을 합니다. 이제 독립운동을 하는 거죠. 이것과 관련돼 가지고 식민지인과 식민지 지배자의 관계를 지배하는 심리적 메커니즘에 대해서 이 옥타브 마노니가 분석을 했는데 잘못됐어요. 그거를 이 4장에서 아주 비판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오류를 범했다라고 하는데 이 파농이 뭐라 그러냐면 이 마노니는 왜 열등 콤플렉스를 식민화 이전에 존재한 어떤 것으로 만들려 하는가. 이 말만 봐도 여러분들이 어떤 오류를 범했는지, 무엇이 먼저고 무엇이 나중인지를 거꾸로 한 거예요, 이 사람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열등 콤플렉스 있지 않습니까? 이 열등 콤플렉스가 즉 흑인이 갖는 열등 콤플렉스, 백인이 갖는 우월 의식이 있잖아요. 그게 언제 등장한 거냐? 근데 이 마노니는 아주 잘못한 게 뭐냐면 이런 식민 지배 이전부터 이 마다가스카르인들의 심리 상태 속에 이러한 종속 콤플렉스, 의존 콤플렉스, 열등 콤플렉스가 본래부터 있었다라고 하는 아주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이 옥타브 마노니는 사실상 자기 자신의 정신분석을 하질 않았어요. 이 사람은 그 어떤 식민 지배자의 국가의 일원으로서 자신이 갖고 있는 자기 그 전제된 자기의 어떤 이러한 이 폐해들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아주 엉뚱한 오류를 범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열등 콤플렉스를 식민주의보다 선행한 것으로 전제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거기에다가 또 어떤 종속 콤플렉스 또는 의존 콤플렉스를 마다가스카르인의 심리 상태의 내재적인 것으로 그렇게 전제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 마노니가 범했던 아주 유명한 그러한 오류죠. 그래서 이제 이 프란츠 파농이 마노니 씨 당신은 틀렸어요 이런 얘기를 여러 번 합니다. 아주 여러 번 대놓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이 마노니도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 자기가 마다가스카르인에게
그 종속 콤플렉스가 내재돼 있다라고 했던 부분은 생각이 짧았다라고 본인이 또 인정을 했죠. 자, 두 번째, 이 판홍은 흑인의 소외가 개인적인 문제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고 말하죠. 유전적 요인, 타고난 신체적 요인, 사회적 관계 속에서의 소외감이 그 원인인데, 판홍이 주장하는 것은 원인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흑인 소외라고 하는 건 뭐냐면 흑인들의 열등 콤플렉스. 흑인은 백인이 되고 싶어 하죠. 그래서 여기서 많은 얘기가 나오는데 본인도 프랑스 사람처럼 말하기 위해서요. 그래가지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본토 프랑스로 갔다가 6개월 만에 그 앙띠우로 돌아온 사람은요, 갑자기 이 앙띠우에서 평생을 살았는데 갑자기 그곳의 지리를 잘 몰라요. 이쪽으로 가면 절로 갈 수가 있나요? 막 이런 식으로 그런 에피소드도 여러분 웃긴 거 굉장히 많습니다. 갑자기 그러고 발음을 잘 못하고요. 그 독특한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에서만 쓰는 지역어를 갑자기 어눌하게 한다든가 막 예전에 우리 되게 희화하고 놀렸던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 좀 가면은 막 이렇게 알바를 많이 하는 식으로. 그런 얘기들을 여기서 직접 하거든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흑인의 어떤 백인화에 대한 욕망. 이건 굉장히 정신분열이에요. 정신분열. 식민주의가 만들어낸 흑인의 정신분열, 정신질환. 이런 것들이 꿈 분석이나 이런 걸 통해서 나옵니다. 욕구불만이나 이런 걸 통해서 나오고, 백인들은 그럼 없을까요? 백인들의 우월의식이 만들어낸 것은 백인들은 또 죄의식에 시달려요. 본인들이 그러한 어떤 흑인들을 경멸하고 무시하는 그런 것들이 자신도 모르게 내면에 죄의식을 갖게 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일상생활을 힘들게 만드는, 이게 정신분석학자로서 직접 임상 연구를 해봤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들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판홍은요, 이 흑인 소외는 개인 문제 아니라고 그래요. 유전적 요인으로 보면은 이건 이제 계통적인 문제가 되는데, 이 계통적인 문제, 이 DNA의 문제라는 거거든요. 이거를 깨부수고 나온 사람이 지금은 프로이트예요. 프로이트는 뭐냐? 그거 아니다. 개인 심리학으로 가져옵니다. 즉 뭐냐면 개체 발생적인 문제다라는 거죠. 프로이트의 가장 유명한 이론은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잖아요. 판홍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도 흑인 소외는 DNA 문제도 아니고, 그렇다고 개인의 체질 문제도 아니고, 무슨 문제냐 그러면 사실은 사회 문제다. 사회 발생론적인 문제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식민 지배가 등장함으로써 생겨난 문제거든요. 이 흑인 소외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판홍이 유전 요인 아니고 체질 아니고, 이것은 사회 발생론적인 문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3번으로 가보면요, 프로이트의 심리학의 아주 핵심이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예요. 아주 프로이트는 시작부터 끝까지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입니다, 이게. 그래서 비판도 많이 받지만 오이디푸스 콤플렉스가 흑인들한테는 없어요. 왜 없을까요? 특히 여러분, 여기 이 프랑스령이죠. 앙틸렉스 훈도, 제가 말했던 서인도 제도로 보시면 되는데, 이 사람들은 97% 이상의 가족들 해가지고, 이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는 가족 로맨스잖아요. 부친살에 근친상간. 이게 이제 신경증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죠? 목건제 사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라고 하는 프로이트의 이 주장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앙띠우인들한테, 또 흑인에게 해당이 전혀 되지가 않고, 또 현대 사회에 와서도 맞지가 않습니다. 지금은 가족 내의 로맨스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자본주의가 완전히 더 잠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질 들레즈하고 펠릭스 가타리가 같이 쓴 앙띠 오이디푸스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이거는 인간의 어떤 이 좌절이라고 하는 거, 욕구불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것이지
가족 내에 가족 로맨스에서 발생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오이디푸스에 반대한다라고 하는 그 책을 쓰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는 지금 많이 이제 그 설득력을 예전보다는 많이 잃어가고 있는 게 사실이고, 하지만 한계도 있지만 의미도 있습니다. 여하튼 목건제 사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리고 여러분 이 하나 더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프란츠 파농은요, 정신분석학자지만 여기에서 그 구스타프 칼 융 있잖아요. 집단 무의식, 거기에 대해서도 안 받아들이죠. 융이 좀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집단 무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인간의 집단적인 뭐 원형적 사유다 이런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고 그것도 다 만들어진 거고 획득된 것이고 습득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1948년도에 국가를 건설하는데 그 2000년 넘는 세월 동안 유랑을 했거든요. 그 유랑했을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단 무의식하고 48년 이후에 이스라엘이 진짜 유대 국가를 건설했어요. 그 이후에 이 사람들의 집단 무의식하고 같겠냐? 아우, 다르죠. 아주 정확한 지적입니다. 논박이고, 프로이트의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거는 흑인에게 해당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아들러의 이 성격 심리학, 개인 심리학을 차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들러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 열등과 우월이라고 하는 거, 이러한 콤플렉스를 가지고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흑인하고 백인 사이에 이러한 어떤 정신질환과 관련돼서 잘 설명을 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아들러의 개인 심리학을 원용을 하는 거예요. 프로스페로 콤플렉스, 이 프로스펙스가 아닌데 프로스페로 콤플렉스의 유래와 그 의미를 한번 보자면, 여러분 이 프로스페로 콤플렉스는 어디서 나오냐면, 여러분이 이제 윌리엄 셰익스피어, 정말 뭐 인도하고도 안 바꾼다. 인도도 안 바꿀 거예요. 인도하고. 일방적인 얘기죠. 인도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그런 얘기 안 하겠죠. 마지막으로 이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썼던 작품이 뭐냐면 템페스트입니다. 이 템페스트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요, 복수보다는 용서, 그리고 사랑을 얘기해요. 사랑과 용서로 그동안의 모든 이제 이 문필 생활을 이제 접는 게, 그래서 좀 마지막으로 무슨 얘기를 했을까가 궁금해지는데, 사랑과 용서입니다. 이 템페스트의 프로스페로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이제 동생의 모함 때문에 이 대공인데, 이게 뭐 무인도에 살게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캘리번이라고 있는데 이 괴물이에요. 기형적 괴물인데, 이 괴물을 어떻게 교육시켜 가지고 사람을 만들려고 했는데 안 돼 가지고 그냥 하인으로 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프로스페로 콤플렉스는 이 캘리번이 프로스페로의 딸인 미란다가 있습니다. 이 미란다를 겁탈하려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가지고서 결국은 하인으로 만들어가지고 지배하에 이제 통제하게 되는데, 요것은 이제 프로스페로는 이제 백인, 그리고 캘리번은 야만인이고 흑인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흑인들은 이 백인의 딸들을 겁탈하려고 든다. 그거에 대한 그걸 지켜야 된다. 항상 두려움이 있죠. 자신의 딸이 겁탈당하고 강간당할까봐 그걸 지켜야 되고, 그걸 노심초사하는, 그걸 가지고 우리가 프로스페로 콤플렉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위에서 살펴봤던 옥타브 마노니가 식민주의 심리학이라고 하는 책에서 셰익스피어의 템페스트를 가져와 가지고 그러한 그 백인들도 콤플렉스가 있는데요, 프로스페로 콤플렉스라고 하는 것이죠. 항상 불안한 거예요, 이런 게. 그러니까 식민주의가 낳은 그러한 문제들은 뭐냐, 이 흑인들은 백인이 되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언어도 그러고 피부색도 그러고, 왜? 피부의 색깔에 따라 서열이 결정되기 때문에 이런 정말 얼토당토한 일들이 사실은 벌어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인종차별이 심한 나라가 어딘지 아십니까? 제가 그냥 어디서 듣고 했는 건데 대한민국이라고 합니다. 돌아볼 만한, 충분한, 반성할 만한 가치가 있죠. 선량한 차별주의자도 차별주의자인 겁니다. 대한민국은 그래서 그런지 차별금지법이 아직도 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식민주의와 인종주의를 청산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좀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여기서 접겠습니다. 감사합니다.